다음으로 넘어가죠. 패스. 그 다음 2008년에 개봉한 월이입니다. 이거는 아이들만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성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월이는 봐서 알겠지만 중반까지 대사가 없어. 그냥 월이 이런 거밖에 없고, 그래서 나중에 내려오면 이브가 이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날로 먹는 거야? 그런 대사 없이? 근데 생각해보면 대사 없이 시각적인 효과만으로 서사를 진행시키는 스토리텔링. 엄청난 부분이야. 그럼 사실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되게 진부하고 지루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관심 있게 보고 흡입력 있게 관객들을 빨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어떻게 내가 로봇을 보면서 애틋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치. 라는 생각을 했다. 또. 그리고 이게 환경 문제로 이런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애니메이션이? 이미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넘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내 어릴 때는 오히려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는 보통 남자애들이 바라보는 로봇들, 트랜스포머를 기대한 건가? 엄청 멋있는 로봇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월이 딱 봤을 때 뭔가 형편없이 생겼는데 딱 그런 느낌이 오잖아.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봤는데 이걸 왜 그때 안 봤을까 후회가 싶을 되지. 정도로 너무나도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브라는 친구와 러브 스토리가 나오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키스신도 있고, 그걸 키스신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아기자기한 장면들도 있어서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은 점점 더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말 조금 나오잖아.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만이고 맨날 채팅만 치고 슬러시 마시고 우주선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확실히 군데군데마다 픽사의 생각들을 잘 녹여서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 2009년에 개봉한 업입니다. 자타공인 인트로 장인 영화. 확실히 이건 인트로만 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사실 인트로밖에 눈물이 안 나? 칼과 엘리의 그 러브 스토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야.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이슬이슬 잘해. 그리고 이제 초반에 집 불뚝으로 풍선들이 이제 이제 나오면서 네. 집이 이제 뜯겨 날아가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풍선 사이로 빛이 비치면서 그 색감이 어느 그 흑인 여자아이가 놀고 있는 방 밖에 창 밖으로 풍선들이 싹 지나가면서 청형색색의 빛깔들이 쫙 이렇게 흩어지는데, 야, 그거 정말 발상이 너무 재밌었어. 맞아. 재치 있어. 그리고 OST 진짜 많이 써요. 그 OST 나오는 게 인트로 회상할 때 나오는 그 음악이라서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음악일 거예요. 맞아요. 업은 사실 기억에 남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서서히 칼이 변하잖아.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정말 꽉 막힌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집을 다 버리고 새로운 어드벤처를 시작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마이 어드벤처 북이 있는데 엘리가 아마 만든 책일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못 넘기는 거야. 왜냐면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엘리에게 못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넘기고 보니까 다 자기랑 엘리랑 살았던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잃었구나. 칼이 그때부터 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집이 두 부부가 바랐던 그 폭포 위에 쫙 내려 앉아 있잖아. 그렇지. 그 장면이 또 인상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개봉한 2010년작 토이스토리 3입니다. 와우. 사실 픽사의 가장 강점은 항상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고유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가지고 나온다는 그게 픽사의 강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드림웍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슈렉이나 쿵푸 팬더나 이런 것들 하나 나왔을 때 반응 좋으면 단물이 쪽쪽 빨아가지고 한 4편, 5편까지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픽사는 항상 새로운 스토리들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반가운 것도 있었는데 어느새 토이스토리가 3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개봉하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거 개봉하고 나왔더니 아주 이런 명작이 없어.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마무리를 했다. 역대급 명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우디하고 앤디하고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정말 애니메이션 보면 사람이 울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장면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감성 거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픽사가 영리하다고 느끼는 게 토이스토리 1이 95년도에 나왔다 했죠. 토이스토리 3가 2010년도에 나왔어요. 토이스토리 1을 본 사람이 15년 후에 토이스토리 3를 보는 거야. 근데 토이스토리 3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토이스토리 1과 2를 봤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한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게 큰 앤디를 또 묘사를 해주면서 우리가 컸을 때 어릴 때 소중하게 다뤘던 장난감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그런 추억들을 또 떠올려주면서 아마 그래서 방금 고씨가 말했던 그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까 1편 얘기할 때 나왔던 You've Got a Friend in Me라는 그 명곡을 2편에서도 쓰고 3편에서도 통일성 있게 쭉 끌고 왔단 말이죠. 네. 3편에서는 특징적인 게 스페인어 버전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버즈가 스페인 모드가 켜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제시하고 스페인 버전 곡에 맞춰서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네. 재치 있는 맞아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게 호사다마라고 3편 연달아 대박을 치고 났더니 드디어 망작이 나왔죠. 2011년에 나온 카2입니다. 발음부터 침 뱉는 것 같지 않냐? 카2 하는 게? 와, 또 이걸 그렇게 표현하네. 스파이 무비를 빙자해서 만든 오락 영화인데 네. 망작입니다. 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곡선을 깔아놨죠? 소편을 보고 나니 명작이었다. 넘어가죠. 그 다음 픽사가 내상을 입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2012년에 나온 메리다와 마법의 숲. 원제는 브레이브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 제목을 메리다와 마법의 숲. 딱 듣기만 해도 정말 흥이 안 생길 것 같은 제목을 바꿔놔가지고 내용은 엄마가 곰이 돼요. 곰이요? 네. 엄마가 곰이 된다. 누군가가 곰이 된다. 이거 디즈니에서 나왔던 브라더 베어하고 비슷한 설정이거든요. 이미 거기에서 신앙을 했습니다. 브라더 베어? 네. 처음 듣네요. 처음 듣죠. 디즈니도 망작 많아요. 안데르센과 그림 형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옛날 이야기를 각색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디즈니의 전공 분야거든요. 픽사의 전공 분야가 아닌데 네. 괜히 섣불리 손 잘못됐다가 아주 폭망을 해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픽사의 내리막길이 시작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었지. 그렇구나. 그랬던 픽사가 또다시 소편으로 도전을 해요. 몬스터대학교 2013년 작품인데 그것도 철저히 망했습니다. 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흥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처망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몬스터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 설정이 있어서 네. 굉장히 신선하고 그럴듯하고 그렇죠. 설득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몬스터대학교는 설리하고 마이크가 대학 시절 그러니까 그 설정이나 여러 가지보다는 유명 캐릭터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대학 생활을 보여주는데 뭐 대학 생활이 별게 대단한 게 있겠냐고요. 그냥 그 중심 캐릭터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 어떤 친분관계를 맺었냐, 그냥 그런 일련의 소동들을 보여줄 뿐이지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없었다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네요. 왜 자꾸 픽사가 이렇게 삽질을 했는지 사만사호처럼 3개 대박치고 3개 내리 망했어요 지금. 어쨌든 3번 큰 성공을 겪고 3번 폭망을 했으면 네. 이제 정신 차려야겠죠. 정신 차려야겠죠? 2015년에 나온 인사이드 아웃. 야, 이것도 명작이 또 나왔네. 정신 차렸네. 드디어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지. 사람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나온 많은 기존의 뭐 영화들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 웹툰이나 일본에서도 그런 비슷한 컨셉의 만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말 픽사 특유의 느낌으로 아기자기하고 흡입력 있는 그런 설정으로 재탄생했다는 게 아주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감정의 부분 그리고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까지 시각적으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슬픔이가 초반에는 거의 추노의 언년임금 민폐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억지로 슬픔을 절제할 필요가 없다. 슬플 때는 오히려 그 슬픔을 제대로 맞닥뜨리면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두 번의 눈물의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빙봉이 자기를 희생해서 아 그렇죠. 살신성인으로 이제 기쁨이와 슬픔이를 저 멀리 보내주는 네. 그 장면에서 순간 울컥했고, 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감정이 완전 무뎌진 라일리가 다시 감정을 회복하고 가출해가지고 저 멀리 버스 타고 떠나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우는데, 야 이거는 누가 봐도 대놓고 심파다, 한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심파 느낌이다 했는데도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이. 아. 그리고 되게 중독성 있던 거는 이제 트리플 덴트건 광고 아. 지금 이게 나와서 계속 야, 머릿속에서 이거 거의 수능 금지송 아닌가요? 그리고 이 영화 역시 OST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으면 알만한 음악 많이, 이것도 아마 예능이나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2015년에 개봉한 굿 다이너입니다. 오, 다이 아닌가요 그냥? 바이바이야.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군 입대 전날에 너하고 그 사람 몇 명하고 이제 어머니 하고 같이 보러 갔는데 정말 내가 미안한 영화였어. 같이 보러 가자고 해놓고 처음으로 너무 미안한 영화였어. 이게 공룡들 농사 짓다가 그냥 물가에 쓸려 내려가고 그냥 여기저기 헤매다가 집에 돌아온 내용입니다.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자연물들을 아 그렇죠.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이제 도장 깨기, 또 도장 하나 깼어요. 근데 확실히 영상미는 있었어요. 그게 전부야. 그 다음에 2016년에 개봉한 도리를 찾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전작보다는 재밌었어. 나도요. 아 그래? 아기 돌이 나왔을 때 몸집이 요만한데 눈이 이만해. 거의 눈이 안 빠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엄청 크게 나오네. 캐릭터가. 근데 너무 귀여워서 심쿵사당할 것 같아. 도리를 찾아서 그냥 저는 킬링타임용으로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사실 그렇게 딱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해줄게. 등장인물 중에 도리는 전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그 친구를 도와서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문어가 굉장한 MVP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문어요. 문어가 반했다. 거의 탈 연체 동물 뭐라 그래야 돼? 그 엑스맨의 미스틱 생각날 정도로 문어가 대단했고, 그리고 다른 거는 정말 찡했던 거. 또 픽사 영화는 한 번씩 이렇게 눈물샘 자극하는 그 위기가 찾아오는데 도리 부모님이 우리 도리가 좋아하는 하얀 자갈을 집까지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맞아. 그 도리가 그거 보고 찾아가서 다 만났는데 이상가족 성공한 느낌이야. 확실히 그 장면 확실히 기억이 나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 이거는 역대급 명작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기억에 남고 재밌게 봤던 영화다. 맞아요. 말해주니까 또 기억이 나네. 너 도리냐? 정말 물고기는 멍청하구나. 그 다음 2017년에 저 혼자 보러 간 카3 새로운 도전입니다. 아니 그래도 다 보긴 했네요. 나는 열심히 보지. 나는 아이. 그래도 정으로라도 챙겨본다고. 2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3편은 그래도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러 갔어. 전작이 워낙에 해규방책했어야지. 이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 라이트닝 맥퀸이 네. 이제 점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뭐 하이브리드 차들 이런 애들이 출력도 막 남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내려오는 그 과정, 그걸 다룬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체능에 이제 빗대어서 봤을 때 특히 체육인들은 신체 능력이 절정일 때가 젊을 때 있다가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내려와야 할 때가 언제일는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 영화 끝나고 나와서도 좀 여운이 남았어 오히려. 그래? 근데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이 늙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은데. 픽사의 비유가 거의 탈무드급이야.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초에 개봉한 코코입니다. 이게 또 있었네. 이거 한 10분 얘기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코코 큰일 났다. 픽사의 첫 뮤지컬 영화고요. 그리고 음악을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내용이 흘러가다가 음악이 꼭 나와야 되는 장면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나오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성공적이었던 거 알고 싶네요. 사실 코코에 대한 아이디어를 놓고 봤을 때 멕시코, 남미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건데 그런 걸 정말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낄 정도로 표현했다는 게 또 픽사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네온사이드들처럼 되게 막 맞아. 삐까뻔쩍하잖아. 맞아. 고시가 말했듯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딱
여기도 눈물을 자극하는 장면이 있지. Remember Me가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난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미 저기 북미에서는 먼저 개봉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OST가 나왔는데 넬라 크루즈가 부르는 버전의 Remember Me가 나는 너무 좋았어 처음에. 근데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는 내가 왜 그 쓰레기 음악을 좋아했지? 그런 느낌이 들면서 Remember Me 버전은 마지막 그 미겔과 마마 코코가 함께하는 그 듀엣이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진짜 폭풍 눈물을 흘렸다. 리멤버미도 너무나도 머릿속에 남아돌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막 코코가 부르는 그런 코코코 할머니인데. 미겔이 막 신나게 부르는 그런 부분도 너무나도 좋았다. 이제 항상 디즈니 배급인 영화의 경우에 앞에 디즈니 성이 쫙 나오면서 음악이 쫙 나오잖아. 근데 그 음악을 남미풍으로 바꿨어 그때. 그런 센스가 정말 디테일한 건데 센스 만점이야. 훌륭했죠. 그다음 2018년에 개봉한 인크레더블 2입니다. 픽사가 시리즈로 내가지고 성공한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런데 한 번 더 냈어. 인크레더블은 근데 1편 끝날 때 약간 그 속편에 대한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놓기 때문에 팬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온 거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저 그렇다 그냥 무난했다 나쁘진 않았다 정도로 봤어. 근데 생각보다 세간에서는 평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뭐 더 재밌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용이 지극히 현실적이야. 왜냐하면 전작에서는 히어로들이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친구는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런 상황 설정만 있었는데 2편의 시작은 1편 마지막에 언더마이너가 나오면서 끝났는데 처음에 그 언더마이너와의 전투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크레더블 가족이 내몰리는 거의 쫓기는 듯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지.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 그래서 팀에 대한 책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히어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자본가가 접근을 해서 설득을 해. 근데 힘만 센 미스터 인크레더블보다는 이제 엄마인 엘라스티거 리더 유연하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제 아빠가 육아를 하게 되고 그런 전통적인 성역 역할에 대한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재편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뤘고 악당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스크린 슬레이버라고 해서 다양한 전자기기나 이런 화면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최면을 거는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악당이지 설정이. 그치. 그런 매스미디어 중독, 무분별한 사용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약간 일깨워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적합치 않고 지금 말하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어린애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어린애들만을 위한 애니메이션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래요. Here comes Elastigirl, no one's beyond her reach. Elastigirl.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토이스토리 4와 언월드라는 판타지 주제로 한 이제 개봉 예정작들이 있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찍었어야 돼. 이제는 요번이 진짜